청중을 리드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존에 드린 발표 강좌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좋은 강의일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CN LBC의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중을 리드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무언가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거를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프로포즈를 말씀을 드렸느냐? 일단 프로포즈는 일생에 한 번 할 정도의 일이겠죠.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할 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만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내 마음을 상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뭐 반지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꽃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이래서 일생에 한 번 할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청중들이 그만큼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보통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참 많이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 과거에 매년 맥월드 같은 거 개최했었는데 뭐 줄이 어마어마했죠. 뭐 새벽부터 텐트 치고 사람들 줄 서고 거의 전 지구적인 행사였었죠.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하고 나면 뭐 애플의 주가가 거의 7, 8%가 뛰고 경쟁사가 4, 5%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었고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은 뭐가 특별했느냐? 뭐 특별한 걸 둘째치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듣기도 쉽고요. 그런데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항상 그걸 개발하느라고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그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준비하는데 보통 2달 이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50명에 가까운 인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준비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도 많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영상들을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강의는 그런 영상들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서 보면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요소에 맞춰서 한번 영상을 지켜봐 보세요. 자,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청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중이라는 건 대화를 할 때 상대와도 같은 개념이죠. LBC 화술 강좌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LBC 화술 강좌의 가장 큰 기둥은 뭔가요? 대화는 내 것이 아닌 상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의견이 아니에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발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청중에게 잘 전달해라 그런 딜리버리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청중의 수준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단어 혹은 쉬운 단어를 써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청중을 만날 때 그 청중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을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IT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개발자들 사이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DB라고 말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거에 컴퓨터를 아주 모르는 완전 컴맥만 모여있는 곳 가서 제가 DB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색할까요? 근데 다른 곳,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하는 곳, 이 말도 좀 어렵나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모아놓는 곳, 이런 정도 표현을 써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개발자들한테 가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해 놓는 곳, 이러면 오히려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렵고 쉬운 용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잘 쓸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그 청중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요령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청중들이 과연 어떠한 용어들을 익숙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강사들은 그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누가 강의를 듣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만약 여러 회사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 회사 명단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주요 회사 몇 군데 해가지고 그 회사 조사도 하고요. 항상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강의마다 청중에 대해서 생각해요. 청중을 생각하는 거. 대화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상대를 생각해야겠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는 어떤 수준일지, 이러려면 어느 정도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 계층의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대충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런 정도 범위의 용어를 써야지. 그게 청중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개념들이 늘어요.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개념들이 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용어를 썼을 때도 어떤 한쪽에서는 그 용어를 쉽게 느끼고 어떤 한쪽에서는 그 용어를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 어렵게 느끼고 쉽게 느끼고 그 부분을 상대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대화를,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써오는지, 많이 돌려주는지로 파악해도 됩니다. 그런데 청중은 나한테 대화를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어디에 지루해하는지 그 공기를 읽어야 되죠. 이게 스피치에서의 눈치입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벌써부터 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청중이 누군가,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청중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까?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까? 어떤 말을 익숙하게 생각할까? 이게 청중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중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얘기했는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생각하실 때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세계적으로 수출이 될 거고 몇 개국, 97개국에 번역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37개국에는 그 나라 어떤 거에 대해서 뭘 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췄고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고 구구절절 말을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컴퓨터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 2개 동시에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컴퓨터 쓰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로 영화 보면서 다른 게임 동시에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컴퓨터를 쓰면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쓰면 여러분들이 안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로 가면서도 영화 안 끊기고 그 안경에 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상대한테 불필요한 정보는 굳이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무슨 정보를 흥미로워할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많이 말하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런데 과연 상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텍스트, 어떤 문장이 좋을지 그거를 고려를 하나요?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프로포즈라고 예를 들었던 이유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내용 들어가야지, 이 내용 중요하지. 그래서 많이 욕심을 내요. 그런데 이걸 다듬고 하면서 계속해서 청중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쳐내게 됩니다. 더 단순해져야 되고요. 더 쉬워져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프로포즈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프레젠터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자, 두 번째 요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요건은 키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스피치 혹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이 청중들이 돌아갈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갈밭을 생각해보시면 편해요. 자갈밭에서는 자갈밭을 지나고 나서는 자갈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 이외의 것들이 기억나지. 그런데 굉장히 예쁘고 다듬어진 그 자갈 하나를 주워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갈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청중들이 많은 걸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 키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서 나오거든요. 링컨,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보면 링컨의 스피치 많이 얘기들 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순서가 바뀌었나요? 이 링컨의 스피치, 딱 이게 기억이 나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Yes we can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죠. I have a dream 같은, 우리가 그 메시지가 머리에 아직 남아있죠. 마틴 루터 킹의 스피치였죠. 이외에도 중요한 프레젠터, 아주 훌륭한 프레젠터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메시지, 키 메시지 혹은 키워드가 여러분들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스피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면. 이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글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글을 쓸 때, 물론 글을 쓸 때도 키 메시지가 존재하지만 글을 쓸 때와 스피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게 존재하게 됩니다. 반복도 필요하고요. 말할 때 강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퍼즈도 충분히 줘야 되겠죠. 충분히 쉰 다음에 말을 하는 것. 그게 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키 메시지 요건이 있어요. 이 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메시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처음에 청중이 누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키 메시지가 뭔가를 정하실 거예요.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 메시지의 요건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즉, 키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일 것. 그래서 이런 키 메시지들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이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노동자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 차를 타고 세상을 다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차량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냥 우리의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직원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말 타는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서 이 말을 타고 다니지 저런 기계 쪼가리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 가격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모델이 T1이었나요? 이제 그거를 사려면 이제 돈 하나도 안 쓰고 한 2, 30년을 모아야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비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람들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니 뭐가 증가하느니 그런 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죠. 예전에 이제 케너디 시절에 나사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근데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단순하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죠. 이런 문장들, 이게 키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람들 가슴에 남으면서 그 스피치가 전체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훈련을 떠나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키 메시지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청중을 분석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단순히 빨리 만들어서 리허설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청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키 메시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제가 간단한 우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름이 진실이라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트루스죠. 진실이라는 소녀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박해하고 구박하고 내쫓았대요.
그래서 이 소녀가 마을 어귀에서, 이 진실이라는 소녀가 마을 어귀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소녀한테 망토를 하나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망토를 두르고 마을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 망토의 이름은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화입니다. 바로 스토리예요. 진실이 스토리를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요, 불편해하고요,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이솝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었다가는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청개구리 이야기 들려주면 맨날 반대로 하다가 이제 어머니의 묘를 다른 곳에 하면서 계속 울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얘기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너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런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화로 해서 들려주면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화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데,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요건인데요. 일단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스토리텔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키 메시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그 우화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진실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키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플롯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연설들을 찾아보세요. 좋은 연설들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뭐 힘들었던 이야기, 혹은 뭐 힘든 시기를 거쳐왔던 사람이 나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키 메시지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플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키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키 메시지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나. 내가 뭐 어렸을 때 선생님과 싸웠고 투쟁했고 이렇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옳았고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쉽게 깨달을 것이다. 왜냐? 나보다 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정말로 나에겐 영광이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겪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런 갈등들을 겪었다. 그렇게 풀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요소, 키메시지, 그리고 플롯, 그리고 갈등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등장인물도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뭐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서사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청중, 그리고 키메시지, 그리고 스토리텔링.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스토리텔링이랑 스토리라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 자체고요.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인가. 어떠한 내용으로 메꿔갈 것인가. 그래서 그 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자, 스토리라인의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써먹으시면 도움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청중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갈 거예요. 청중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의식으로 흘러가는가. 자, 처음에 상황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아니면 당신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내가 말하려는 이곳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해요. 그러면 청중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한테 저거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게 필요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마 청중들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중들한테 말해줘야 될 건, 그런데 그 니즈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걸림돌이 있네? 걸림돌을 말해줘야 됩니다. 걸림돌을 말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걸림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하면 이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게 전체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자, 상황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니즈를 언급하고요. 그게 청중들이 필요한 것. 그런데 청중들의 뭐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죠. 청중들의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걸림돌을 언급해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네? 하지만 해결책, 그 다음에 해결책,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하면 여러분들에겐 이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이 스토리 라인에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 요소들은 써놓고 내용을 채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 청중 써놓고 청중이 누군가 이렇게 쭉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청중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 스토리텔링에 이미 키메시지가 들어가요. 자,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키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어떤 갈등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떤 플롯, 어떻게 이야기를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이야기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을 때는 전체 상황, 뭐 혹은 내가 이야기하려는 곳의 상황, 그런 곳의 상황.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청중이 좋겠죠. 청중의 니즈, 그 다음에 걸림돌, 그 다음에 해결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래. 이런 순서로 쭉 표를 만들어서 각각 채워나가 보세요. 이거를 충분히 채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스피치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야 될지 눈에 보입니다. 아마 이게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성공적인 스피치가 될 거예요. 단순히 이제 논리로만 쭉 흘러가는 것보다 이걸 생각해보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 회사라면 우리가 지금 좀 상황이 힘들어. 물론 상황을 할 때도 딱 이미지로 보여주면 좋겠죠. 어떤 막 그래프 같은 걸로.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 다들 잘 되고 싶겠지. 다들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고 뭐 어쩌죠. 그게 청중의 니즈예요. 상황 말했고 니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 상황도 이렇게 힘들어. 경쟁사도 이렇게 되고 있고, 새로운 경쟁업체가 막 등장하고 있어. 걸림돌. 하지만 우리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풀어나가면 돼. 이것만 풀리면 돼. 해결책.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개발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이가 약간의 권태기가 온 것 같아. 너나 나나 이걸 잘 이겨내고 우리가 예전처럼 평생 사랑하고 더 서로가 잘 아는 만큼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계속해서 이 사랑이 지속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니즈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걸림돌. 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권태기에서 헤어진다고는 하더라. 이게 이제 걸림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뭐 과거에 이런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좀 아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해결책.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어. 자, 미래 상황까지. 이렇게 전체 스토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멘트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프로포즈를 할 때도, 아니면 뭐 고백을 할 때도, 방금처럼 뭐 권태기 이겨나갈 때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을 법한 구조입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달 방법이라던가 다른 예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 판을 짜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이미 충분히 발표 강좌는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청중에게 다가가는,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청중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이제 발표 강좌를 계속하게 된다면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드리는 이런 강의는 난 발표 안 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제가 응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개씩 더 요소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셨다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양한 강의들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계속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